네, 뉴스 애니쇼 2부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으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오찬 회동이 예정돼 있었고 관련된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 오찬 회동이 취소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것과 관련된 여파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 여파가 작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그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오찬 회동이 취소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찬 회동에서는 인수위원장 등 각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단 오찬 회동이 취소가 됐고요. 정확한 이유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앞서 이준석 대표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 전날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가 식사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정확한 이유가 아직 파악되지는 않고 있지만 관련된 여파가 작용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광화문 대통령실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선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추진할 정부 종합청사의 현재 운용 상황을 보고하고 대통령실로 사용이 가능할지를 논의했는데요. 총리 공간의 관저 사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를 마친 전해철 장관이 당선인 사무실을 조금 전 나왔다고 합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그 인수위에 관한 법률이 행정안전부에서 쭉 이렇게 처리하는 거여서요.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이제 비서실이라든지 인수위, 또 국무위원 청문회 준비를 할 때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당선인 만나서 관계 법률이라든지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혹시 약간 특히 관심이 많은 게 이제 당선인께서 바로 이제 광화문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일단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안전부가 해야 될 일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수위 장소가 확정이 됐나요, 장관님? 예, 그건 인수위에 이제 비서실에 확인하시죠. 예. 장관님, 근데 광화문으로 옮기게 되면 경호성에 문제가 있다. 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적됐던 건데 이거에 대한 의견 개진도 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당선인이나 또 당선인 비서실장이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이야기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 삼청동 말고요. 예. 인수위를 일반 건물에 꾸릴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지금? 민간 건물로 들어갈 수도 있나요? 몇 가지 이제 안을 저희들은 제시를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당선인이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지금 전해드렸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선인과 함께 관계 법률 등을 논의했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다만 광화문 집무실과 관련된 내용을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광화문 집무실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이에 대해서 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선인 사무실을 찾았고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지만 광화문 집무실과 관련된 내용을 자신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정당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로 효율적으로 빨리 그것도 조직을 해서 인수위원회를 지원하는 네, 치열했던 대선이 끝나고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본격적으로 인수위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 이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뉴스 시작하기 전부터 속보를 계속 좀 전해드렸는데 속보 관련된 내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찬 회동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해서 뭐 인수위원회를 비롯해서 공동정부 구상이라든지 각종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일단 오찬은 취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이유가 있겠죠? 예, 뭐 일단 형식적으로 보도된 거나 뭐 제가 추측해도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늘 오전에 이준석 당대표가 그 자가진단 키트에서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PCR 검사를 지금 할 예정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분이 이제 바로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당대표가 도시락 오찬을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또 지금 뭐 당선인의 혼자만의 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서 외부 접촉이나 외부 일정을 이제 아마 급작스레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빨리 인수위를 구성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정부를 또 어떻게 구성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논의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다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또 회동 날짜를 잡아서 만나서 상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파악하신 거 그리고 저희 취재기자 그리고 저희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린 내용을 현재 시점에서 네. 좀 놓고 보면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그 자가진단 키트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서 PCR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 네. 확진 여부를 좀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에 앞서서 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가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겸사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뭐 만에 하나 이런 상황 여러 상황을 대비해서 일단 좀 그 오늘 오찬은 취소를 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잠시만요. 지금 네, 속보가 또 들어왔네요. 지금 네,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서 회동을 재추진한다라는 내용인데 네,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서 회동을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그리고 당선인 사무실에서 도시락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왔고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서 일정을 계속 수행한다는 내용도 들어왔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인데 음성이 나오면 회동을 재개한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속보가 가장 최신 그런 그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오찬을 그 오늘 좀 점심시간이니까 오찬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연기가 됐다, 잠정 연기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로 네. 분류가 되니까 당선인이 뭐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때는 분명히 이제 자가진단 키트를 또 확인했기 때문에 네. 금방 이제 음성으로 나왔다고 지금 속보가 떴으니까 음성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의 PCR 검사 결과를 또 지켜보고 그리고 안철수 당대표도 다시 한번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음성인 게 확인되면 오늘 오차는 불가피하게 좀 식사 시간은 좀 미뤄졌지만 오늘 오후라도 아니면 뭐 당장 내일이라도 그 음성 결과가 확인되고 코로나 확진 여부 자체가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면 또 안철수 대표나 윤석열 당선인이나 사실은 뭐 굉장히 그 코로나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당선인의 또 이 앞으로 일정이나 국가를 위한 이 입장을 본다면 그래서 아마도 이 클리어하게 이 코로나 문제가 정리가 되면 조만간 신속하게 가장 먼저 회동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급하게 들어온 속보라서 좀 쭉 정리를 하고 이제 변호사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어제 그 식사를 같이 했던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오늘 또 그 윤석열 당선인과 오찬 회동을 추진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이 일단 잠정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연기가 된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아서 일정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는 코로나19 검사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오면 회동을 재개하겠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갑작스런 돌발 변수 때문에 연기가 된 것이지 지금 인수위 출범이라든지 여러 현안을 다룰 게 많으니까 뭐 이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그럼요. 신속하게 그 회동이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 추가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좀 들어오면 저희 뉴스 시간 때 들어오면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오찬 회동은 지금 시간대에서는 좀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지만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당대표가 이렇게 만난다는 건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중요하죠. 지금 뭐 단일화 역풍이 불었냐 안 불었냐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단일화 안 했으면 아마 죄송합니다. 단일화 안 했으면은 이겼겠느냐 이런 평가 안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지금 뭐 진보 진영에서도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가져간 표보다 적은 표가 나왔잖아요. 네. 만약에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당선에 기여한 게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단일화로 인한 득표보다 독자 완주했을 때 과연 실점이 없었겠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입지는 탄탄할 수밖에 없다. 그럼 뭐 인수위원장을 맡든 본인이 또 뭐 행정 경험을 쌓고 싶다 그랬으니까 총리를 맡든 어떤 식으로 이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오찬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 뭐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두 분이서 협력을 잘 해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오늘 회동에 관심을 또 가졌던 게 아무래도 지금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수위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지금 현재 전국에서 최대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대표가 맡을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역할을 맡을 것인지 이렇게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당선이 확정되면 정식 취임할 때까지 인수위 활동이 가장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의 구성이 또 국민에게 주는 또 이 메시지가 있고 또 인수위 구성의 면면을 통해서 향후의 국정 운영의 방향과 또 국정 운영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포지션들이 좀 입장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가장 먼저 안철수 대표와의 이 협의를 통해서 인수위 구성 그리고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인선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단일화 전격 합의했을 때 단일화 선언문에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당시 후보가 단일화에 그 합의를 하면서 공동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공동으로 정권을 인수하고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첫 단추로 그 두 명이 만나서 이 공동의 어떤 정부 구성 또 인수위 구성에 대한 대략의 원칙 또 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오늘은 그 뜻하지 않게 코로나 문제로 뭐 오늘 지금 12시 약속은 취소됐지만 당장 오늘 오후에도 뭐 저는 이 재추진돼서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말씀하신 대로 회동은 또 곧 그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논의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그 물론 정점에 곧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방역 당국은 예측은 하고 있지만 연일 신규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코로나 방역 그리고 자영업자 손실과 관련해서 조직을 구성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인들의 경제적 손실 보상과 또 이분들에 대한 긴급 구제를 포함해서 방역과 또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검토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전부 경제 문제, 또 방역 문제, 보건 문제, 의료 문제를 전부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인의 조직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께 추가로 도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계속 강조를 했던 게
그 집권에 성공하면 곧바로 5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당선이 됐으니까 출범 직후에 바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조 원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뭐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 손실 보상이라고 한 헌법에 보장된 국가가 해야 될 책무로서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들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인수위에 바로 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TF팀이나 특위를 구성을 해서 정부 출범 직후에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아마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5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추경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고 어떻게 충당할 것이고 어떻게 항목을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준비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야당과의 협치의 또 첫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추경을 편성한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당선인 신분으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으로서의 50조 원 추가 경정 예산을 만약에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아마 여야 간의 첫 협치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중요한 저는 가늠자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패배는 했지만 여전히 국회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추경 예산안을 지금 차기 정부에서 그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이 50조 추경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설 생각이신지.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도 계속 이거 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빨리 풀자. 사실은 이제 선거에서 저는 민주당 패한 원인도 이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업 시간을 풀든지 아니면 손실보상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둘 다 제대로 안 됐습니다. 선거 네. 막판까지. 선거 막판이 오히려 선거 기간 지금 현재가 최고점에 올라왔거든요. 오히려 이게 내려가는 국면이었으면 좀 달랐을 건데, 그러면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풀고 그다음에 이 뭐 추경 같은 것도 빨리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당에서 과연 어떤 나올지는 또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손실보상 해줘야 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걸 또 빌미로 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마 재원 마련 문제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계속 뭐 당에서 주장했지만 이제 재정 당국에서 안 됐다는 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빚내서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제일 아마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선대본이 해산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부터 직함을 변호사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지금 당선 전에 윤석열 후보 측도 그렇고 이 추경안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추경안을 그 새 정부가 추진했을 경우에 민주당도 일단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들도 주장을 해온 바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손실보상이 지난번 추경에 너무 적었다 이랬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하자는 거라, 이게 뭐 누가 되는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경안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고, 지금 그 새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또 지금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사실 좀 눈길을 모았거든요. 이른바 윤핵관 이 전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의 어떻게 보면 측근 인사들로 꼽힐 수 있는 분들인데, 보면 뭐 권영세 본부장, 원희룡 본부장,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윤한홍 의원 등 이렇게 좀 여러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우선은 인수위 구성이 가장 그 네. 우선적인 과제이고 또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제 당선인의 입을 통해서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사실상 지명이 됐고요.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수위 구성과 관련된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 안철수 후보와의 오찬이 급작스럽게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됐다는 것도 장제원 비서실장이 기자단에 공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서실장 업무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렇다면 장제원 비서실장의 당선인 비서실의 실무를 좀 총괄하면서 가장 우선적 과제인 인수위 구성, 그다음에 안철수 당대표와의 협의의 문제, 국민의당과의 합당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초반에 그 당선인을 도와서 보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인수위 구성이 지나면 이제 인수위를 통해서 또 검증과 인선의 과정을 거쳐서 내각을 구성하면서 정부 구성을 출범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지금 아까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이른바 윤핵관 그룹이라든지 또는 선대본에서 열심히 했던 또 측근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또 외곽에서 지원했던 분이라든지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이런 큰 그룹들이 어떻게 잘 이게 섞여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잘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결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 일단 뭐 네. 민주당을 비롯해서 일각에서 이 윤핵관과 관련해서 계속 비판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비판을 했던 지점이 공식 직함을 갖지 않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결국 비선 아니냐 이런 네. 논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비서실장으로 공식 직함을 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논란은 비선 논란은 없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인사 스타일이 이제 측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윤핵관이라고 얘기됐던 분들을 쓰는 게 과연 적절하냐? 네. 물론 이제 당선인의 비서실장하고 나중에 청와대 비서실장은 좀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그동안 이제 인사 스타일이 보면 자기하고 가까웠던 사람, 아니면 평소에 일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중요한다. 네.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선거 결과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어쨌든 통합, 그다음에 협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올랐는데, 나랑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이 물론 일하긴 편하거든요. 편하기도 하겠지만 벌써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 직책이 없을 때도 다 실세인지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당장 지금 인수위 구성이나 내각 구성이나 이제 뭐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아니어도 다 그걸로 줄 서거든요. 근데 정식적으로 비서실장까지 직책까지 달게 되면 사실은 거의 뭐 사실상 2인자 아니냐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거라서 이런 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당선인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가깝게 지금 공유해왔던 사람을 그 옆에 두고 일을 하는 게 정책의 효율성과 뭐 국정 운영하는데 좀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선인 비서실장과 또 청와대로 이제 정식 출범한 네.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은 다릅니다. 네. 특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려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통상 의원직을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만 좀 국한돼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 지명을 좀 저는 봤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의 문제는 국민의 여론이 있는 것이고 또 민심이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있고 안철수 대표 협의 과정이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외곽에 또 도왔던 분들에 대한 또 국민들이 중도 성향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또 많은 또 바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등등을 아마 당선인이 고민을 해서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당선인 비서실장 그 자체로만 국한해서 보면 2달 동안 후보 주위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실무 역할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네. 그것으로 저는 생각한다면 이번에 뭐 아예 공개적으로 장제원 비서실장에 대해서 비서실의 실무를 맡겠다는 의미에서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뭐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리긴 했는데 또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핵관으로 지칭되고 그런 분들이 인수위라든지 아니면 이 정부 조직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은 윤핵관 2분 중에 누가 더 위냐 이런 논란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 단일화 협상도 장제원 의원이 했던 것 같고 비서실장도 바로 임명되는 거 보면 권성동 의원보다는 좀 더 위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아마 이렇게 측근들이 저는 권성동 의원처럼 나도 측근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부 구성이라든지 인수위라든지 이런 데는 안 들어가겠다.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도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뭐 역할 많이 했죠. 단일화도 했고 이 경선 과정도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이렇게 바로 또 비서실장으로 가고 핵심으로 간다 그러면 말이 당장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언론은 아마 제가 보기에 호의적인 부분보다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 그리고 그 정치 세력과의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관계가 좋은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만약에 비서실장으로 야당 지금 이제 민주당과 예를 들어서 뭐 얘기를 한다. 그럼 몇 개렇게 될까요? 물론 뭐 당 통합 이런 건 잘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당내보다 어찌 보면 뭐 통합이라든지 협치가 중요한 상황인데 거기에 좋은 카드인지는 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이유가 그 광화문 집무실과 관련된 이야기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계속 그 주장을 했던 게 강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게 청와대 대신에 광화문에서 업무를 보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호 문제라든지 여러 뭐 사안들이 좀 있어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좀 지켜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이야기를 했다가 네. 광화문 시대를 열기로 했다가 사실상 구체적인 그 논의 과정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제 알고 취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로는 한번 뱉은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한 이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아마 인수위 기간이나 이 출범을 준비한 기간 동안 당선인 입장에서는 저는 관철을 시키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관철의 과정에서 오늘 전해철 장관도 와서 협의를 했겠고, 그다음에 당연히 어제 그제 당선인 식분이 확정되자마자 청와대 경호팀이 바로 붙거든요. 그러면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를 통해서 실제로 보안 문제, 경호 문제, 테러 대비 문제, 그다음에 외국 그 정상들이나 원수들이 왔을 때 접견 시설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등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무적인 차원에서 챙겨보고 점검해봐야 될 내용들이 체크를 해봤는데 상관이 없다,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아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끝까지 자기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광화문에 새로운 집무실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저도 정부 서울청사에서 출입해서 좀 기자실에 좀 왔다 갔다 한 경험도 있는데, 일단 청와대와 달리 정부 서울청사, 그러니까 광화문 앞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처 공무원분들도 일하고 있고 기자실도 있고, 그리고 또 건물이 한 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호나 보안 문제가 사실 청와대보다는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또 지하 벙커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 주재하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이미 비치가 돼 있는데, 과연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대로 대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경호 문제도 있지만요. 지금 말씀하신 보안이라든지 안보 문제 더 네. 큽니다. 사실은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청와대는 세계 모든 정보기관들이 다 어찌 보면 도청이라든지 감청이라든지 다 노출돼 있거든요. 근데 정부청사는 굉장히 오래돼 있고 그런 어떤 방호라든지 주변에 또 높은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어떤 보안이라든지 안보를 상황한 가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이제 다시 설치할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집무실을 만들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제 청와대 예를 들어서 만들어져 있는 그 그 보안이라든지 지금 지하 벙커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그런 무용지물을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저는 뭐 쉽지는 않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 그 지금 정부 청사 주변에 그거보다 더 높은 건물이나 주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경호라든지 보안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그리고 이런 그 현실적인 부분이 또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전해철 장관도 그 당선인을 만났는데 몇 가지 안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전 장관이 직접 이것과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당선 직후에 김건희 대표의 입장문이 한번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력을 하겠고 소외된 지역이나 소외된 그늘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는 그 배우자 모임들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손편지까지 써서 정치인의 아내로서의 어떤 소명의식, 그다음에 어떤 고민거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오늘은 또 서면 인터뷰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선거 운동 기간에는 배우자 리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조용히 사실은 뭐 보이지 않는 내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공식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배우자로서의 역할들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하고 한다면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그다음에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겠다, 이런 것은 공약을 했습니다만, 호칭을 그렇게 쓰지 않고 제2부속실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식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공식 활동을 지원하고 또 공식 활동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은 김건희 대표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특히 이 정부를 출범시킬 때까지의 2달 동안의 준비 기간 동안 아마 김건희 대표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당선 확정이 어제 됐기 때문에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제 사실상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 관련해서 녹취를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또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결국은 그 한 27만 표 차이잖아요. 이제 네네. 결국은
거의 천칭 같은 차이인데 거의 차이가 없는데 대통령직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위를 준 거잖아요,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출발선상은 완전히 같아진 거죠. 안철수 후보의 장점도 있잖아요. 이 국회라는 검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거기엔 또 어떤 것이 있을지 알 수 없죠. 전반적으로 네. 아마 총리와 장관 부분에서 이 과거와 다를 정도로 우리가 조국 교수 이 일을 겪으면서 이 국민들이 바라는 이 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관과 총리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국회 추천이나 국민 추천제 같은 거를 해서 폭넓게 인사나 얘기를 들어서 추천하는 것이 네, 이광재 의원의 녹취를 들었는데 변호사님께 이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도부가 그 총사퇴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갔는데 비대위원장은 또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지방선거가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니까 그 어느 정도 현실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맞습니까? 그런 말도 있는데 부족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원내대표 이제 선거를 조금 한 달 정도 앞당긴다는 건데 그래서 원내대표가 사실 비대위원장 한다 그러면 그럼 송영길 대표가 그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네. 왜냐하면 당대표는 당원이라든지 뭐 국민 여론으로 선출하는데 원내대표는 그냥 의원들끼리 선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쇄신이 되겠느냐 이 평가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게 나왔던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비대위로 갈 거면 확실하게 바꾸는 게 낫다. 그래서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하는 게 낫지. 지금 일각에서는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대선에도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에도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건 저는 오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직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당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였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지방선거를 이 체제로 그냥 치른다 그러면 굉장히 저는 뭐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쇄신을 할 거라면 전면적으로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야지 원내대표가 비대위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은 언제든지 없습니다. 근데 지방선거도 지금 시간이 없지만 그럼 개혁 공천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체제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비대위를 갈 거면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해서 외부 인사한테 비대위원장 맡기고 이렇게 가야지 그냥 약간 어찌 보면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좋은 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직 이재명 선대본 대변인이시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 대선 지나고 나서 네.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이 상당히 합리적인 제언들 하시고 계신 원래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합리적이었어요. 제가 전직 대변인으로서의 입장이신지를 여쭤보려고 또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변호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민주당 내에도 좀 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번에 대체로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내 기반이 좀 약하고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는데 현역 의원들은 잘 안 움직인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네. 막판에 이제 한 달 정도 돼야 좀 움직였다는 평가가 많아서 그럼 이 체제대로 그대로 만약에 지방선거를 갈 수 있겠느냐. 중심이라는 게 있는데 변화하거든요. 결국은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어쨌든 선거를 졌기 때문에 지금 뭐 이광재 의원님은 같은 선상이라 그러는데 저는 출발 선상 자체가 100m 경주로 치면 한 50m 뒤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같은 선상이 있다고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50m 뒤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역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알겠지만 민주당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걸 수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권교체 여론이 50% 이상이었고 결국은 그거를 못 넘은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 권력도 바꿔야죠. 이 여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키려면 제가 보기에 최소한의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정도의 모습으로는 개인적으로 약하다 보고 있고 아마 지지자들도 저는 뭐 당원들도 그렇게 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 개인 의견으로 쇄신의 정도가 좀 더 약하다, 좀 더 쇄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재명 전 후보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이거든요. 뭐 물론 다른 당이긴 하지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저도 이제 비대위 체제 그리고 비대위의 외부에 또 새로운 인물이 돼서 좀 전면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는 우리 현 변호사의 말씀이 동감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의 이제 정치적 진로인데요. 네.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에 나와서 한 번 패배한 다음에 두 번 재수해서 된 겁니다. 네. 과거에 또 이해창 후보 같은 경우도 두 번 연거푸 또 나와서 도전을 했었던 것이고 또 박근혜 대표도 사실은 경선에서 떨어졌고 그 다음 또 도전해서 또 대선을 또 성공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대선 후보 떨어졌다고 정치적으로 뭐
은퇴하고 정치 활동을 그만두는 건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치적 재기에 저는 가능성 남아 있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러려면 저는 이제 이재명 표 또 이재명식의 어떤 정치적 상품과 상징 자산을 가지고 저는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생각하고 그거 관련된다면 그 후보로서 이제 선거 막바지에 물론 믿지 않은 또 그 불신의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 정치 교체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 개혁과 정치 교체라는 그것을 그러면 이재명식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해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좀 다른 겁니다만 그런 가능성도 열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거저러한 사건에 지금 휘말려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대장동 게이트, 그다음에 뭐 백현동, 그다음에 성남 FC 의혹, 그다음에 뭐 부인 법카까지 해서 이러저러한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특정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미 수사 중인 것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어서 그와 관련된 최종의 결론, 최종의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또 그게 하나의 변수로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앞길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 그런 전반적인 정치적 환경을 보면서 스스로 뚫고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한마디 첨언하면요. 뭐 이게 뭐 대장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수사받는 거는 뭐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는 뭐 양쪽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마 선거에 이겼으니까 뭐 아예 상대방은 수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당장 또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그 부분은 아마 윤석열 후보도 뭐 판단을 잘 하실 걸로 보고요. 저도 사실은 당에 들어와서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거 하는 건 낫다고 봅니다.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뭐 서울시장 도전선은 제가 보기에 의미 없고요. 왜냐하면 대선 끝난 지 뭐 3개월밖에 안 되는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좀 시간을 두면서 당에 들어와서 당대표라든지 뭔가 역할을 하는 거는 저는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아마 제가 보기에 다음에 뭔가 도전 가능성이 열릴 걸로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나갔지만 지금 이재명 전 후보가 50대 후반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 사실 길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앞서 두 분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경로가 있지만 또 사법적인 부분 이런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 반면에 그게 정치 보복으로 비치지 않도록 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도 좀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어떤 또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현 전국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새로 들어온 정치권 소식은 박상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위해 취임 뒤 집무실과 관저를 청와대 밖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국무총리실 공간을 활용하고 대통령 관저는 삼청동에 있는 총리공관을 사용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인 대변인에 김은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MBC 앵커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데 이어 대통령의 입 역할을 두 번째 맡게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장제원 의원이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들어갔는데 소위 말하는 유력한 사람들이 다 차지하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가만히 놔두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선 초박빙 결과에 대해 자신을 향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걸 겨냥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조종석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영화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 속의 사진을 올리면서 시뮬레이터 테스트 결과 기체 이상이 생긴 뒤 회항이 가능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던 항공당국의 대사를 올리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후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전적으로 이 전 후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대선 패배 이후 첫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 이후 당 진로와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재정비 방안 등에 관해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지금까지 새로 들어온 정치권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만나 인수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앞선 회동 시간이 연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나 한중 관계가 더 발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축전에서 한중 양국은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뒤에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패배에 따른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선임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원내대표를 선출할 방침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만 2,987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229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보였습니다. 오는 14일부터는 의료진이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바로 확진으로 인정됩니다.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가 면제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지만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격리 면제를 확대 적용합니다. 서울 낮 기온이 18도, 광주와 대구는 20도까지 예상되는 등 전국이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밤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울진 산불 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앤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앞선 정치권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오찬 회동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 속보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도시락 회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수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검사를 하느라 시간은 연기됐습니다. 인수위 행정실장에는 서일준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12시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장소가 바뀌었다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당선인 사무실이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도시락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낮 12시 30분이 되기 직전에 안철수 대표가 들어갔고요. 지금은 10분 정도 비공개 회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은 물론 향후 5년 정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오전 11시 30분쯤 갑자기 음식점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이준석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연락을 받고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애초보다는 30분 정도 늦게 회동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장소 변경은 양측이 협의해서 이루어졌다며 코로나19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찬 관련 속보는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전해드렸고 이런 가운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조금 전 당선인 사무실 앞에서 브리핑을 했죠? 네, 이 같은 소식을 설명하기 위해 나와서 간단한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장제원 비서실장은 오찬 회동이 연기된 사실을 먼저 알렸고요. 그리고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인수위원회 구성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인 때 걸렸던 2주보다 더 앞당겨서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선인실은 금융감독원, 인수위원회는 금융연수원에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인수위 행정실장에는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서일준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인수위원회는 7개 분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기획조정과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정책과 거시경제, 금융을 다루는 경제 1분야와 산업과 일자리를 다루는 경제 2분야, 과학기술교육과 사회복지 문화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서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싱하이밍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교육국이 바로 중국이고 또 중국의 3대 교육국에 우리나라 역시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싱하이밍 대사는 대통령 당선에 대한 축하와 함께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동반자인 만큼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양국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우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전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전 윤 당선인과의 통화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하며 앞으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화회담 내용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첫 통화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약 15분간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환자 급증세는 둔화했지만 숨진 환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28만 2,987명으로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28만 2,880명으로 수도권 51.8%, 비수도권이 48.2%로 집계됐습니다. 계속된 확산세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숨진 환자는 역대 최다인 229명으로 누적 기준 9,875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늘어서 현재 1,116명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연일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가 130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국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4%포인트 올라 61.5%에 달합니다. 오늘 14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 의료진이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바로 확진으로 인정돼서 즉시 격리와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 등에서 추가로 PCR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와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확진 판정 문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60대 이상의 경우 먹는 치료제도 바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지난 9일까지 재택 치료를 했던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 유행이 앞으로 열흘 안에 정점을 맞고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는 최대 37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병상 확보와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한 방역 대책이 일부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팀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이 오미크론은 정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해서 최대 37만 명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경증의 원내 환자에 대해서는 일반 병상에서도 음압시설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은 일반 병상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검사 체계를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내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PCR 검사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말 그대로 신속한 판정이 가능하게 되어서 추가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60대 이상 확진자의 경우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화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PCR 검사 때 코 속이 아닌 목구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을 허용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현장 이동형 PCR 검사 운영기관에서 목구멍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구인두 도말 검사를 해도 되는지 문의가 들어와 검토 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부산 등 일부 교육청에서 현재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일주일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지만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격리 면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입국 이후 자차와 방역택시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하도록 한 방역 조치도 다음 달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북 울진 산불 현장에서는 밤사이 금강송 군락지 주변에 다시 불이 확산했지만 진화 작업이 성공하면서 소나무를 지켰습니다. 산림청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아침까지 금강송 군락지 주변 불길을 모두 잡으면서 방어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강송 군락 북쪽에 있는 응봉산 주변의 화재는 여전히 거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도 헬기 82대를 투입하고 산세가 험한 금강송 군락지 주변에는 특전사 200명을 투입해 잔불 정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어제 75% 수준에 머물렀던 진화율은 80%까지 올랐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165헥타르 늘어난 2만 158헥타르로 여의도의 70배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부평구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시민들을 무더기로 고발하자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단체가 인천시 선관위를 맞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인천시 선관위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당시 선관위가 설명과 대응을 미흡하게 해 투표함 이송을 막을 빌미를 제공했다며 그 책임을 일반 시민에게 떠넘기고 고발하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키이우로 이어지는 주요 고속도로마다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이우 시장은 침략자들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항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키이우 동북부 외곽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화면에는 키이우로 향하던 러시아군 전차 행렬이 폭발물 공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차 중 일부는 드론 포격이나 지뢰에 의해 파괴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차들이 방향을 돌려 후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도로 곳곳에는 파괴된 러시아 전차들이 목격됩니다. 반면 러시아군이 공개한 화면에는 공격 헬기가 지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양측의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부차, 이르핀, 호스토멜, 보르젤 등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항전으로 러시아군의 키이우 진입 작전이 좌절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리치코 시장은 키이우는 하나의 거대한 요새가 됐다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Ми готуємося, щоб дати відсіч агресору, який рветься до серця нашої держави. 클리치코 시장은 도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20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 도시를 떠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 등 주요 도시를 포위하고 포격과 공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인들은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또 한 교민 가족이 대피에 성공했습니다. 80대 할머니까지 모시고 사선을 넘었습니다. YTN 취재진과 만나서 키이우의 급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양동훈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폴란드 도로비초크에 있는 국경 검문소를 지나 태극기를 붙인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폴란드로 탈출해온 정재근 씨 가족입니다. 키이우에 수십 년 살았지만 매일 포성이 들리고 집 근처까지 포탄이 떨어지자 대피를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포탄과 전투 비행기 우리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가고 집 근처에 포탄 떨어지고. 정 씨의 두 남동생과 어머니, 거동이 불편하신 80대 할머니까지 5명이 피란에 나섰습니다. 정 씨 가족은 키이우를 떠나 우크라이나 서쪽 도시 르비우에 잠시 머무른 뒤 이곳 검문소를 통해 폴란드로 넘어왔습니다. 키이우에서 르비우까지는 원래 6시간이면 가는 길이지만
전쟁통의 검문이 심해지면서 거의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키예브에서 일비브 쪽으로 우크라이나 쪽으로 출발하고 거의 18시간 떠난 길이 걸리는데 정 씨 아버지는 우크라이나에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현지인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외모는 이국적이지만 어엿한 한국인인 정 씨는 2016년부터 21개월 동안 군 복무도 마쳤습니다. 한국어 잘 모르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좀 어렵지만 작업도 하고 업무도 하고 괜찮았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정 씨의 아버지는 시민들을 좀 더 돕기 위해 일단 우크라이나에 남기로 했습니다. 정 씨 가족은 지인이 있는 폴란드에서 며칠간 머무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고민할 생각입니다. 전쟁 끝난 후에 집이 있으면은 잘 모르고 포탄 같은 거 떨어질 수도 있고 고민 중입니다. 잘 모릅니다. 전쟁의 참화에 떠밀려 수십 년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온 정 씨 가족. 아직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밝게 손을 흔들며 새 출발의 길을 떠났습니다. 폴란드 도로비초크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유럽연합 EU가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EU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EU의 가장 큰 천연가스 공급원으로 전체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EU 회원국들은 석탄과 석유도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 방안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러시아 정치인을 겨냥한 폭력적 콘텐츠 게시를 일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인 메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 침공자에게 죽음을과 같이 평소에는 규정에 어긋난 정치적인 표현을 일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다만 러시아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적인 표현은 계속해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민간인을 상대로 한 혐오물은 안 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물 게시는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이 2년 반 만에 국내에서도 대면 공연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치러진 월드스타의 공연 어땠을까요? 코로나 속에서 새로운 공연장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사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줄줄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서 팬들이 우려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멤버들 모습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걸친 미국 공연 뒤 장기 휴가 끝에 슈가와 진, RM, 지민, 비 등 멤버들의 코로나 감염과 지민의 충수염 수술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멤버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를 누비며 특유의 이른바 칼군무와 노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공연은 2019년 10월 서울 잠실주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투어 공연 이후 864일 만에 열린 국내 공연입니다. 멤버들은 2020년 2월 발표한 앨범에 실렸지만 이후 국내 무대에서는 선보이지 못했던 곡을 첫 곡으로 선택했습니다. 이후 멤버들은 2시간 반 넘게 20여 곡을 소화하면서 대형 LED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모처럼 만에 공연이 열렸는데 팬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공연 시작은 오후 7시였는데요. 팬들은 대낮부터 경기장 앞 광장에 도착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첫날 공연 관객은 15,000명 정도로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공연장이 야외지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잠실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좌석의 23% 수준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입장 인원의 5%, 750명 수준의 방역요원 배치를 허가 조건으로 했습니다. 공연장 밖에서 이들 방역요원들이 연신 팬들에게 흩어지도록 공지해서 노래하고 춤추는 과거의 공연장 밖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 팬도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 국내 거주 팬들이었고 해외에서 바로 온 팬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곧 미국 공연이 있는 데다가 입국 시 7일 격리와 예약 시 국내 전화번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의 제약이 있었던 때문으로 보입니다. 팬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was negative, but I have to do the quarantine, the mandatory quarantine. So even if I was negative, they work really hard and they love the fans. 네, 그런데 사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오르내리는 상황이어서 조심스럽긴 했습니다. 새로운 응원 도구도 등장했다고요? 네, 기존의 방탄소년단 팬들은 아미밤을 들고 응원했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클래퍼가 등장했습니다. 일명 짝짝이라고 불리는 응원 도구인데요. 노랫말이 적힌 두꺼운 종이를 부채처럼 접어서 큰 박수 소리를 내는 겁니다. 주최 측은 미리 녹음한 함성을 공연 도중에 간간히 틀었고 함성은 지르지 말아달라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리더 RM은 우리가 언제 박수로만 하는 콘서트를 해보겠나, 역사에 남은 콘서트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떼창이 없는 공연의 제이홉은 공연 중간 화나신 건 아니지요라며 팬들에게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콘서트에 참석한 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클래퍼를 만들어서 저희들끼리 박수도 그렇고 환호는 못하지만 이걸로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라 새로운 공연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다양한 시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 현장 공연은 내일 그리고 모레에도 진행됩니다. 어제와 모레 공연은 온라인 중계를 병행하고 내일 공연은 전 세계 60개국 극장에서 동시 상영됩니다. 현장과 온라인이 병행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연인 셈입니다. 다양한 시도 속에 지난해 하이브뿐만 아니라 우리 대형 가요 기획사들의 연매출이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이브의 경우에 지난해 연매출이 1조 2천억 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58%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짓게 됐습니다. 앨범 매출은 물론 공연 매출이 497억 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10배 급등하며 선전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장 관객 21만 명을 동원하며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한 미국 LA 공연 덕분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승은 기자, 마지막으로 방탄소년단 다음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방탄소년단은 이번 공연 뒤 미국으로 가서 다음 달 3일 열리는 라스베이거스의 그래미상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그래미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이어 8일과 9일, 15일과 1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넉 달 만에 미국에서 대면 콘서트를 엽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북한이 최근 2차례 감행한 발사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시험하기 위한 발사였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추가 대북 제재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용이었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각 10일 면밀한 분석 끝에 이렇게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이번 ICBM 시스템이 지난 2020년 10월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과 지난해 10월 무기 박람회 때도 전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2017년 ICBM 시험과 달리 이번 2차례 발사는 사거리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최대 사거리의 ICBM 발사를 앞두고 시스템을 시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언급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ICBM 발사를 우주 활동으로 꾸미려 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It demonstrates the threat that is posed by the DPRK's illici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its missile program. These are threats that really strike at peace and security within the Indo-Pacific and beyond. 이 당국자는 분석 과정에서 한국, 일본과 긴밀한 조율을 거쳤고 미국 본토와 동맹의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내일 북한이 무기 개발에 쓰일 물자와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 제재를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교를 통해 해결할 것이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통일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해 위성 발사장 방문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준비 징후와 관련해서 긴장 고조 행위를 멈추고 대화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회견에서 북한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의 노력에 호응해서 대화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해 위성 발사장 방문 등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부대변인은 정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와 영내에 반보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대북특별부대표인 정박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제재 완화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부대표는 현지 시간 10일 미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무력 시위에도 대화를 위해서 대북 제재 완화나 제재에 대한 일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2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제로는 새로운 ICBM 성능 시험이라는 한미 당국의 발표를 언급하며 심각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부대표는 바이든 정부가 실용적인 대북 접근법을 추구한다며 조건 없는 만남 등 대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대통령 선거 이틀 만인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외 요인인 조선중앙통신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남측에서 3월 9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의 후보 윤석열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전했습니다. 남한 대선 결과 보도는 이틀 만에 나온 것이지만 당선인 윤곽이 드러난 10일 새벽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하루 만에 공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 대선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사실을 당선인 이름까지 포함해서 즉각 보도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물가 공포에 얼어붙은 미 증시의 영향을 받아 코스피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2,65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890선을 전후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진전 없이 끝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전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매수세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23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4원까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보시겠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 유지를 선언하면서 다시 100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수요 부진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유가 인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합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하늘에 구름이 많고 곳곳에서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어 아쉽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정체로 인해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서 호흡기 건강에 해로운 만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크게 올라 4월 중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밤에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그동안의 건조함을 해소하고 산불을 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비가 오기 전까지는 건조특보가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